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쭈르르르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부, 2부를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는 그 1부, 2부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농생태학이라는 거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농생태학은 원래 이 농학이라는 것과 생태학이라는 게 따로따로 학문 분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막 생태학이 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점점점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고, 농학은 뭐 그 전부터 생태학보다는 더 훨씬 이전부터 이제 학문 분야로 시작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죠. 근데 둘 사이에 계속 충돌만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둘을 농학과 생태학을 합쳐서 보자라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1950년대에서 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녹색혁명이었습니다. 녹색혁명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농업이 완전 그 생산성 위주로 통일이 쫙 돼버렸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뭐 화학 비료를 남용한다든지 농약을 너무 막 쳐대니까 막 침묵의 봄 이런 책들도 1960년대에 나왔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농학에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녹색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농학과 생태학을 하나로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학문적인 걸로 발달을 했는데 이 사회운동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확 퍼지게 된 거는 주로 이제 제3세계 국가들, 녹색혁명이 이렇게 막 불 번지듯 일어났던 뭐 인도, 멕시코, 뭐 중남미 이런 그 제3세계 국가들에서 주로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제 농생태학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단지 학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학문이자 곧 운동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농민운동하는 단체들에서 이제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농민의 길이라고 하는 비약 팜펫이나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자기의 기조로 삼으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죠.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과 함께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의 그런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유기농 농업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요. 60년대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녹색혁명의 방식에 농민들이 조금씩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70년대에 정농회라는 단체가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그런 그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표방하는, 천명하는 그런 농민의 단체를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 데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80년대에는 한살림이라는 그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그런 판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에는 그런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 양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아예 김대중 정부 때는 이 친환경 농업 육성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된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인증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는 정체기에 빠졌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제 생협단체들, 그런 생활협동조합 단체들은 물론이고 생산자 단체들도 물론이고 막 그 갈등, 의심, 그리고 뭐랄까요, 뭐 그런 아무튼 고민 그런 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생태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받아들여진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부를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하기로 했는데요. 다들 목차 받으셨죠? 목차 보시면 6부의 제목이 지속가능한 세계 먹을거리 체계로 전환하기. 5부를 보고 이렇게 넘어왔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단계가 됐을 텐데 어쨌든 6부로 바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먹을거리 체계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먹을거리 체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6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1부, 2부, 3부, 4부에서는 주로 농업의 영역, 그런 농학의 영역에서 이렇게 생태학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 농업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6부에서는 이제 농업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인 영역으로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24장 농업, 사회 그리고 농생태학에서는 지금 현재 세계 먹을거리 체계가 어떤 구조인지 이거를 먼저 분석하고, 이러한 세계 먹을거리 체계가 합법화되고 있는 기반은 무엇이냐, 그 신념과 가치와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살펴본 결과 이 기업의 지배력이, 기업이 이 세계 먹을거리 체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의 권력이다라고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25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먹을거리 체계가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분리시켜놨는지,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이윤으로만 서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농민과 도시민을 다시 어떻게 연결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요. 마지막 26장에서는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는 뭐 거창하게 새로 막 혁명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뭐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뿌러미 사업이라든지 뭐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농민장터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씨앗들을 잘 키워서 이 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 먹을거리 체계, 지금 현재의 세계 먹을거리 체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4장 농업사회 그리고 농생태학으로 들어가면요. 그 1장에서 이미 산업형 농업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을 했어요. 앞서 계속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같이 보셨을 텐데요. 뭐 토양을 악화시킨다든지 수자원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화학 농자재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도 왜 지금 현재 이 방식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먼저 딱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 답하는 게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지금 산업형 농업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은 대답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을 이 농생태학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한 대안들은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산업형 농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 대안적인 움직임들을 일부러 묵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과 사회는 결국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우리 사회, 그래서 하는 말들이 밥상이 바뀌면 뭐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농업하고 사회를 별개의 것으로 보면서 이런 농업의 방식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만 뭐 정의롭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농업이 바뀌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가 바뀌려면 농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럼 농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농업이 현재 어떠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하는데요. 그 그림 가장 처음에 막 사람들 우르르르 나오는 그림 있죠. 소비자와 농민과 소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농업과 사회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니까,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니까 농민이 공급을 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농업과 사회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값 폭락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거 같은 일들이죠. 공급 과잉에 의해서 농민들이 잘못해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너무 거기에만 몰빵을 해가지고 공급 과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소비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농민의 책임으로만 막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단지 그러한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눈을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감귤값이 왜 폭락했나요? 물론 감귤 생산량이 증가한 게 한 요인이죠. 그럼 감귤 생산량이 왜 증가했나? 라고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 감귤과 관련한 농자재들 이런 것들이 확 보급되면서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농자재들은 누가 그렇게 공급을 하는가? 보면은 농자재 관련한 기업들이 그렇게 보급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겨울 감귤과 경쟁할 과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 과일들은 그럼 어디서 왔나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입 과일들 많죠. 이 수입 과일들은 또 어디서 왔나 살펴보면은 농산물 관련한 기업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윤을 얻기 위한 그런 일들 때문에 감귤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감귤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농민과 소비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수요와 공급 그 원칙 말고도 뭐 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누구는 막 쉽게 그 대출 막 땡겨다가 농자재 쉽게 막 싼 값에 탁 사다가 확 풀고 할 수 있는데 소농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자금에 대출 자금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농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그리고 농기업이 이윤 활동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막 독과점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걸 하나로 이제 통쳐가지고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하냐? 그 불평등이야말로 바로 지속 불가능성을 낳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소농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더 해로운 방식의 농업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이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주변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뭐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 안 하고 그냥 뭐 농약 치고 비료 치고 이런 걸로만 빠지기 더 쉽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국에서는 그 불평등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는 그 풍요로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구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막 함부로 써대고 뭐 남기고 버리고 하면서 환경을 더 파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속 불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을 이해할 때 단지 이런 농사의 방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문제 그런 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결국 권력이라는 걸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런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한 소수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고요. 뭐 농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농기업들, 대규모의 그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권력이 집중되고, 그런 농기업들이 로비 활동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끈끈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농민들, 소비자들을 그 불평등한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업, 뭐 대주주 같은 그런 큰 대농들, 아니면 농기업들, 이런 농자재, 뭐 농업과 관련한 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방대해진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현재의 먹을거리 체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현재 이런 상황을 분석해서 기업의 먹을거리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림 보시면요, 그 기업들 동그랗게 똥똥똥똥 있는 그림 24-4번 보시면 이게 미국의 유기농 시장이래요. 출력 안 해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하세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유기농 관련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운 받으면 되는데 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유기농 시장이 정연대 선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기농 시장은 그래도 건강한 이 나라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농기업들이 이렇게 그 유기농업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미국은 다 장악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농업이란 비정치적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면은 산업국 같은 경우에 너무 먹을 게 풍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고민하고 막 의심하고 이러기 시작할 텐데,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별로 문제 삼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가 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있으니까 뭐 이런 농산물을 사더라도 뭔가 흡입거나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그냥 농민에게 컴플레인하거나 막 폭언을 퍼붓거나, 요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게 그 개인이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막 인간성이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로 그 당연시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하나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당연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옛날에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왕권은 신에게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반공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아니면 국뽕, 요즘 뭐 애국심 얘기하는 그런 국뽕,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생각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념에 빠지게 되면은, 그걸 당연시하게 되면은 차별이나 불평등을 당연시하게 되고, 민주적인 사고나 그런 민주적인 실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공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억압하게, 그런 민주적인 사고나 실천을 억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업형 농업의 경우에는 지금의 생산 방식만이 옳고,
이런 생산성을 위주로 하는 생산 방식만이 옳고 거기 그 생산 방식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산업형 농업이 야기한 그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근데 그 과학 기술이라는 건 또 누가 장악하고 있죠? 그 과학 기술을 결국 돈벌이에 써먹는 것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국가 권력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기는 현행 먹을거리 체계에서 생기는 것들을,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일시적인 부작용일 뿐이다. 라고 여기는 자세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위해 실천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그건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취급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세력의 선전이고 선동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질의 대표적인 뭐 토지 없는 농민들의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체제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죠. 룰라 때 그나마 조금 그 운동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은 아주 꼴통이라서 그걸 막 깨부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념들,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들은 대부분 자유시장에 바탕한 자본주의의 이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유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먹을거리 체계가 어떤 가정 위에 구축되어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얘기합니다. 먹을거리가 지금 먹을거리 체계에서는 먹을거리가 충분하면 누가 어떻게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먹을거리의 양과 생산성이 문제가 될 뿐이지 그런 방식과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가정에 서 있고요. 두 번째, 수확량이 먹을거리의 수확량은 먹을거리 필요의 충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유일한 변수이다. 지금 뭐 농업 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고민하고 결정할 때 수확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먹을거리 부족, 식량 부족은 현대의 농업 기술과 서구의 자유시장을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게 적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이 옹호되고 확산되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죠. 그리고 기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현재. 기한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들,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의 도시 거주자의 소비가 경제 성장을 추동하기에 도시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논리에 따라서 농촌에서는 점점 농민들이 줄어들거나 쫓겨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죠. 여섯 번째,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기 위한 노동, 흙으로 누군가의 손을 더럽히는 일은 모든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야 할 하늘에서 준 노역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흙은 지지고 농사는 아주 고된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농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고 퍼지고 있는데 이런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시장에 기반한 경제에서 경쟁은 먹을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게 하여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걸 보장한다.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농민들도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 생산성이 좋아진 걸 바탕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도시의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논리죠. 여덟 번째,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은 먹을거리 생산자가 하는 모든 일을 추동하고 그것이 옳다. 소비자가 이제 왕이란다. 마지막 아홉 번째, 농업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뭐 농진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깨부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이 사회운동이 되는 것이고 그 농생태학이 사회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이 염두에 둬야 할 측면들이 이렇게 둘레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6가지는 농민이 만든 농생태학 지식에 의존하라. 농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하는 그 농민들의 지식,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문적 접근법을 채택하라. 그러니까 요즘 학문 분야는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곤충이면 여기 곤충이면 곤충, 토양이면 토양, 뭐 기후면 기후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이렇게 쫙 파가지고 다른 학문은 잘 모르는 그 영역만 넘어가면 잘 모르는 경향인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와 활동을 통합하라. 나는 연구자니까 연구만 한다. 나는 그 실천가니까 실천만 한다. 이게 아니라 실천가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연구자가 이런 사회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네 번째, 오늘의 축소판에서 내일의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하라. 뭔가 새로운 거를 막 거창한 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안적인 운동들, 자그마한 실천들, 그거를 점점 힘을 키워서 세력을 더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일의 먹을거리 체계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는 먹을거리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높인다. 사람들이 뭐 식품이나 농업이나 관련해서 뭐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농업 분야가 산업에서도 엄청 찌그러들고 농민의 숫자도 엄청 줄어들고 하면서 싸게, 값싸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됐지 뭐 농민들 입장이 어떻고 농업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럴 바에 그냥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돼지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오염 축산분뇨 문제 그런 거 생기는데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그럼 제3세계에서 돼지 생산하게 해가지고 돼지고기만 수입하다 먹어라. 아니면 뭐 덴마크 이런 데서 돼지고기 싸게 요즘 들어오는데 유럽에서 싸게 들어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뭐하러 비싸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먹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 댓글까지 저는 봤어요. 이게 뭐 돼지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럼 돈 되는 반도체 이런 것만 생산하고 농업 이런 거는 돈도 안 되는 거 다 없앤 다음에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싸게 수입해서 먹을 수 있으면 싸게 수입해서 먹자라는 게 대다수 도시 소비자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나마 나이 있는 분들은 농촌 생활, 농업 이런 거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보다는 덜하긴 한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아져. 그리고 마지막 먹을거리 정의운동을 발전시킨다. 먹을거리 정의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약간 먹거리 정의라고도 하는 운동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평하게 누구나 공평하게
좋은 먹을거리에 접근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좋은 거 챙겨 먹고 유기농산물 챙겨 먹고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누구나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을거리에 접근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부의 불균등 이런 것들을 좀 재분배하는 과정도 필요할 테고, 뭐 빈곤층이 사는 마을이나 거주지에 그렇게 신선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상점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푸드 스탬프인데 우리나라는 그 먹을거리 관련해서 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제도 있나요? 빈곤층한테? 아직은 없나요, 우리나라? 올해 시행이요. 올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좋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운동들을 우리가 이 농생태학을 통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24장을 마칩니다.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많이 힘드네. 오늘 좀 나눠주세요. 그래, 오늘 이상하게 떠있네.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 뭐. 잘 들리니까요. 편안하게 새로운 수강생들에 이게 대한 농구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농약을 쳐댄다는데 기온이 낮으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던 곤충들이 죽나? 얘네들도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 겨울에 월동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네. 월동을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동을 하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살아있고요. 추워도 살아있고 더워도 살아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기온이 높으면 생존율이 좀 높아지겠죠. 이제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어서 곤충이 수천 종 있을 건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건 몇 종 없기 때문에 그 수천 종 중에 몇 프로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서 그 평균적으로 원래 그 이상기후가 아니고 뭐 꾸준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살아남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난 거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월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월동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많이 월동하느냐 적게 월동하느냐는 그 겨울에 날씨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리고 온도 말고도 월동률 말고도 실제 논이나 밭에서 재배할 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뭐 우리가 여기 작물을 딱 기주가 맞는 걸 심어야지 또 기주가 있어서 될 거고, 그다음에 천적도 있기 때문에 천적도 월동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훨씬 더 높아서 잘 억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월동 시점하고 재배에서 피해를 주는 그까지 여정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정적으로 겨울에 따뜻하다고 피해가 많냐,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워낙에 많은 곤충들이 있어서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몽돌인제 같은 경우도 좀 심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걔네들은 이제 산에서 월동을 했다가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왔다 갔다 해서 얘네 그 내한성도 되게 좋아서 원래 월동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방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종마다 좀 다르거든요. 에메고 같은 경우는 논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뭐 고리나 밀이나 이런 데서 이동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동한다는 것은 네. 원래 그 방금 얘기 벼는 네. 에멜구는 벼에서 월동이 안 되고 보리나 밀에서 온다는 거기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구나.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것들이 아니고. 예, 가까이 인근에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100% 올해 뭐 벌레가 엄청 많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누가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논주 태우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나는 너무 따뜻하니까 논주를 태워야지 반응이 덜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많으셔서. 그런 거는 연구 안 하지. 지금 태우는 게 좋은가? 올해부터 해요. 해요? 그러니까 논에 분명히 해충은 있는데 얘들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천적도 얼마나 있는지 겨울을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겨울을 났을 때 실제로 피해까지 연결이 잘 되는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게 명확하면 이제 모두 태우지 마십시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태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언덕은 네. 대체적으로 산에 불 나는 것 때문에 네. 일단 걔들 가장 크지 않아요. 예,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불안감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날씨가 따뜻한 부분도 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는 건 정말 그 공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월동부터 해충 피해까지는 예. 제가 농사를 짓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유난히 쥐 피해가 많아요. 쥐? 예. 그때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근처에 농사 짓는 농가마다 쥐 피해가 작년, 재작년부터 정말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콩수확을 못할 정도이고 심지어 고추도 올해 피해가 엄청 심했어요. 고추 씨를 얘네들이 밟아먹는데 그 산지가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이렇게 무늬 진 산지가 있어요. 산에서 사는 산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이게 진짜 기후변화로 인한 일인가 지금 그거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수확을 못할 정도로 쥐 피해가 엄청 심해요. 엄청.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말로 쥐 피해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거 직접 옛날에 네. 달려 있는 고추를 직접 네네네. 저희는 처음에는 비둘기나 까치나 얘네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쥐 이빨이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쥐 끈끈이를 막 바닥에 놨더니 하루 종일 30마리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워낙 많아서 천평 막 이렇게 고추를 심는데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콩도 그 꼬투리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막 쥐가 받아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지금 되게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피해 증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쥐들의 이 반란이가 기후는 아니고 그거는 땅속 지진이나 화산에 의한 그 주위의 반란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밖에서 왜 와서 그러냐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파장이라는 게 작용되는 범위가 마치 여기 있으면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지만 그 밑에 그 파장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그 기류가 잘 전달되는 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도 똑같은데 뭐 1,500평 땅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몰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보면은 그 이쪽으로 잘 몰리는 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그거. 근데 그 지이 아까 산지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보던 곳간에 있는 지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쥐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에 3종류, 4종류가 살아요. 이렇게 큰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시궁지. 네. 그건 시궁지. 그 다음에 꼬리가 길고 쨍그나 이빨 새우지. 그 다음에 금방 말했던 그 산지는 오. 되게 두더지처럼 통통하면서 맞아, 우리 집도 있어. 네네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네. 아, 무늬까지 봤어. 네네 우리가 잡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얘네들이 대단한. 먹는 게 다 다른가? 올해 제가 항상 녹두를 10kg 이상 수확하는데 올해 2kg 수확을 못했어요. 쥐가 그 열매 열리는 대로 다 아주 뭐 흥얼흥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쥐 피해를 그래서 올해도 걱정인 거야. 쥐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끈끈이를 놔도 한계가 있고 쥐약은 이제 산에서 가깝다고 했습니다. 네 산에서 가까운데 산에서 좀 떨어진 농가에도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웃지간에 지금 쥐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쌀쥐야. 대책을 지금 쌀쥐야, 1,000원. 그러게 그거를 지금 그게 잘 듣는다더라 어제 서로 토론해갖고 그럼 오늘 내가 그걸 사가마 이렇게 내가 하고 왔는데 50개를 사서 그걸 언제 하냐면 쥐들이요. 그 따뜻한 데로 몰리는 지금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집 주변이나 창고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어디로 다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갖다가 홍학이나 단 거를 통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주둥이 못 들어가는데 이런 데다가 곳곳에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은 내가 유일하게 쌀 그 쥐약이 제일 잘 듣거든. 그러면 그거를 먹고 얘네들이 나가서 있다가 어디선가 신경 쪽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요즘 쥐약은 쥐의 눈을 멀게 해서 밝은 데를 찾아나가서 죽게. 물 있는 데 가서 목욕태를 마지막에 그래서 바이엘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래? 근데 얘네들이 내가 봤는 게 뭐냐면 고양이 그 둔화돼 몸이 둔화돼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내가 툭툭 쳐도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죽게 돼 2, 3일 뒤에. 그래서 일단은 쌀분 쥐약 1,000원. 아무튼 쥐를 잡기 요즘 위한 쥐약이 독성이 체내에 축적 안 돼서 2차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먹어도 그럴까요? 고양이 쥐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뭐 잔뜩 먹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참고로 고양이가 안 먹어요. 쥐를 안 먹더라고. 고양이가 모든 쥐를 다 먹지 않고요. 선호하는 쥐가 있어요. 뭐 작은 쥐가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혹시 먹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무튼 쥐 얘기는 이만하고. 아니 엊그저께 그 너무 심각이다. TV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고양이는 자기가 먹을 것만 쥐를 먹을 것만 잡고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키우면은 쥐가 안 주는데요. 근데 그 큰 게 말고 좀 바둑이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예. 알짜리. 풀어놔도 되는 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개는 쥐를 하루에 막 엄청 많이 잡아 죽인대요, 그게. 예. 쥐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그냥 밭에다가 개를 풀어놓으면 조그만 개 강아지 풀어놓으면은 근데 있잖아 땅을 갖다가 쥐도 밑으로 기어다녀가지고 지금 우리 집 땅 엄청 그냥 파헤쳤어. 그 밭이 다 망가졌어. 밭이 망가지고. 25장 25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먹을거리 체계를 구성할 때 지역사회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펼칩니다. 과거의 농업은 인간의 지식과 신념, 행위가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리컬처라는 말이 어그리가 땅이라는 뜻이고 컬처가 문화죠. 땅과 관련된 문화다 라는 그 영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농업은 하나의 문화였는데 지금은 농업에서 그런 가치와 행위, 사회적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먹을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인 맥락으로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래서 자본의 요구를 농업이 이제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소비자와 생산자는 그냥 돈으로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바로 현행 먹을거리 체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결국은 위협을 받게 됐고, 그리고 공중보건, 이제 뭐 값싸게 많은 저질의 먹을거리를 먹음으로써 산업국에서 오히려 공중보건이 악화되는 문제들 많죠. 당뇨병이 증가한다거나 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거나 이게 다 먹을거리 너무 달고 짜고 그런 기름지고 하는 먹을거리라고 공중보건의 문제까지도 이제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이 농생태학은 단지 지속가능한 농법을 촉진하고 부흥하고 하는 그런 일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지식, 행위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농장과 밥상을 그 생산자가 활동하는 주무대인 농장과 소비자가 활동하는 주무대인 밥상을 다시 연결해야 된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이득, 이 이윤을 넘어서 인간관계가 뭐 얼굴 있는 소비자와 뭐 그를 지원하는 얼굴 있는 생산자와 그를 지원하는 소비자 뭐 이런 구호들 요즘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이런 인간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사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기사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와 관련된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재배자가 곧 소비자였던 게 이제 과거의 시대였죠. 그 수렵 채집, 그다음에 농경 사회 초기 농경 사회 이때는 재배자가 곧 소비자인 시대였는데 점점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급이 분화되고 그를 통해 현대의 문명이 이제 구축되게 되고 점차 그러한 과정에서 점차 재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버리고 그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 둘 사이의 간극은 훨씬 넓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 격리되어서 생산자, 재배자와 격리되어서 미식에만 빠지게 되고 맛난 음식, 뭐 맛집 이런 거에만 빠지게 되고 농민은 단순한 생산자로만 소외되면서 그 자신의 농지, 그 주변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자신의 농경지에서 쫓겨나게 돼서 도시에 뭐 다시 도시에 빈민이 된다던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농업은 점점 더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규모화되면서 이런 시장의 요구에만 반응하게 됐고 그 시장이 현재는 세계화되면서 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게 됐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보다는 이윤이라는 게 가장 농업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지속 가능하게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지속 가능하게 먹는 일도 중요하다. 먹을거리를 내가 어떤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먹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인지 따지고 구매해서 먹는 일이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웬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곧 농사 짓는 일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까지도 만들어냈죠. 이렇게 농민과 소비자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것이 곧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1.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는 생물 지역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먹을거리와 생산 소비가 막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그 지역적으로 생물 지역적으로 뭐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생물구역이라고 하면은 이 생물권으로 볼 수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전주, 익산, 군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요 위로는 논산, 강경 그쪽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 이런 생물 지역 그런 기반을 가져야 되고 먹을거리 공급 체인망은 연결고리의 수가 최소여야 된다. 지금 뭐 유통구조, 농축산물 유통구조에 너무 복잡하고 그 연결고리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직거래를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가까운 거리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죠. 세 번째, 농민과 소비자, 소매상, 유통업자 및 기타 회계자는 상호 의존적인 지역사회의 맥락에 존재하며 진정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먹을거리 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야 된다. 즉 민주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의 혜택과 부담은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공유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그 부담을 농민에게만 지우거나 혜택을 소비자만 보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인데 그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르게 그 혜택도 같이 누려야 되고 부담도 같이 져야 된다. 제가 복숭아를 계속 대먹는 집이 있는데 1년에 20만 원을 내면은 품종별로 복숭아를 철마다 쫙 보내줘요. 농사가 잘 되면 많이 받아먹는 거고 농사가 안 되면 조금 받아먹는 거. 그냥 그 사람의 농사 방식을 내가 이해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량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농사를 지원하고 내가 책임지고 소비해주겠다. 뭐 잘 되든 못 되든 소비해주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의 그 방식이죠. 그래서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로는 뭐 요즘 농민장터, 지역사회 지원농업, 뭐 CSA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아니면 뭐 공정무역 같은 확장된 네트워크 연결망 아니면 로컬푸드 같은 지역 먹을거리 그리고 뭐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라든가 뭐 그런 그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는 상품들 로컬푸드 가면은 누가 생산했고 어디 살고 있고 전화번호 적혀 있고 하는 그 딱지들 있죠. 그렇게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시제 이런 것들이 다 이 그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26장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생각할 때 단지 농업 생태계, 농업 방식 이것만 바꿔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를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안적인 먹을거리 연결망의 규모와 앞서 봤던 뭐 농민장터라든지 지역사회 지원농업이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먹을거리 체계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먹을거리 체계를 바꿈으로써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가 마구 생성된다기보다는 전 세계를 뒤집어엎는 혁명을 통해서 대안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고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수신을 한 다음 재가를 하고 치국을 해서 평천화를 하느냐 아니면 수신이 곧 평천하냐 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철학사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고 불교에서 치면은 도노를 한 다음 점수를 통해서 계속 수련해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노 한번 탁 깨우치면은 도노 돈수하는 것이냐 그냥 그 사람은 모든 걸 해탈한 경제가 되는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도노 돈수 한 번 깨쳐서 모든 걸 해탈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극소수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수신을 통해서 재가를 하고 재가를 통해서 치국을 하고 그리고 평천화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그냥 이런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나의 농지와 내가 나의 밥상을 바꿈으로써 나의 집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집이 바뀜으로써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이 나라가 바뀜으로써 세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유기농업, 생태농업 같이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농생태학에 기반한 농업이 성장해온 과정을 이제 설명하면서요.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엔 중간에 다 멈춰버렸다. 유기농업도 이상하게 막 변질되는 모습들이 많았죠. 그걸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유기농업, 생태농업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다시 그 운동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먹을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 첫 번째, 무엇이 지속가능성인지 참조점이 필요하다. 그 생물권의 수용력을 뜻하는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좋은 예라고. 우리가 지속가능성 하는데 뭐가 그럼 지속가능성이냐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생태발자국 지금처럼 지구 사람들이 먹고 소비하고 살면은 지구가 1.5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계산에 따르면 나와 있죠. 이게 이 상태로 인구가 90억, 100억까지 가면은 지구가 2개 있어도 모자란다 라고 하는 그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발자국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왔는데요. 뭐 그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우리가 뭔가 기준점을 참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먹을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기본 전제는 모든 것은 밥상에 있고 먹을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럴 때 이제 평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조건 막 생산량만 늘리는 성장 신화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스럽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리보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토종 시드린에서 총회 때 정책 토론회 할 때 나올 이야기가 바로 씨앗의 공익성인데요. 이런 농업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생태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생태적인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지 생산량만 많으면 뭐 경제성만 맞으면 오케이였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생태적인 부작용들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역성을 생각해야 되고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생물학적 문화에너지 즉 인간의 노동력을 다시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영양의 필요에 따라 섭취하고 맛이나 뭐 이런 미식을 위해서 그 먹을거리를 먹는 게 아니라 영양의 필요에 따라 섭취를 하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먹음으로써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속 가능성에 기반하고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뭐였더라? 푸드라이트, 요즘 나오고 있는 푸드라이트 개념인데. 여덟 번째, 다원적인 경관에 통합된 다양하고 소규모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이 기반이 돼야 된다. 아홉 번째, 요즘 기후변화 심해졌는데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된다. 열 번째,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해야 되고 도시와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11번째로는 자치권이 보장돼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먹을거리 체계가 바로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다라고 정리하면서 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6부를 다 정리했는데요.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3시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영기 선생님 할 얘기가 무진장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유기농업 연구하시는 세 분도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혹시 예상하신 분들이 우리 김석기 선생님이 발제에서 조금 누락했거나 감정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정시키는 측면에서 얘기 하는 시간이 문제다는 게 좀 김용대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여기 나온 이야기 관련해서 자기와 딱 연결해서 한 얘기 좋더라고요. 페이스북. 저 봤어요. 그 얘기 좀.